네, 그래도 비트코인이 의미 있는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좀 6만 달러 위로 다시 올라서 줄 수 있을까? 그런 기대감도 함께 안기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심리적인 지지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6만 달러에 대한 돌파 지지를 우선적으로 확인을 해줘야 하는데 6만 달러 위에서 지지세가 확인된다라면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커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반대로 지금 이렇게 올라서 주다가 6만 달러가 지지 라인이 아니고 저항 라인으로 확인이 된다라면 약간 골치 아픈 상황을 우리가 바라볼 가능성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연준이 일단 덜 매파적인 입장을 보였고 거시경제적인 상황과 관련해서는 우려가 상대적으로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의미 있는 반등 모멘텀이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깔려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5포인트 오른 48을 기록하면서 공포 단계가 다시 중립 단계로 완화됐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54% 정도에서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약간 저항받고 지금 떨어지는 이 둔화 추세가 보여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알트코인들로의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는 피어오르고 있다.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비트코인의 흐름도 흐름인데 단기적인 흐름보다 정말 블랙록이 진행하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이 정말 굉장히 전폭적이다. 이런 부분들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블랙록의 디지털 자산 책임자 로버트 미치닉이 코인데스크와 인터뷰를 했는데 몇 달 안에 국부펀드 그리고 연기금 등 이런 거대 자본 기관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매수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전폭적인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우리는 최근 국부펀드, 보험사, 그리고 여러 자산운용사들, 패밀리 오피스 등과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방향성이 너무 선명하다라는 거. 사실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관들을 대상으로 엄청 설득을 하면서 꼬들기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자산의 20% 이상 포트폴리오 비중을 비트코인에 할당할 것을 권고한다. 뭐 이런 얘기를 비공식적인 행사에서 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기관들 꼬들기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예 대놓고 국부펀드, 보험사, 자산운용사 여기에 패밀리 오피스까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그런데 이야기 내용이 블랙록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몇 달 뒤에 매수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물론 그게 아니라면은 장난을 치는 건데 장난을 치기에는 이 정도 내용 가지고 장난을 치기에는 블랙록의 사이즈가 너무 크죠.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 운용사 고객들이 뭐 국부펀드 이런 데가 고객들이니까 뭐 개인 투자자들 이런 은행 자금 관리하는 거랑은 이게 지금 뭐 차원이 다른 이슈를 핸들링하는 곳이기 때문에 블랙록의 디지털 자산 책임자가 이 정도 얘기까지 던졌다라는 것은 그냥 하는 뻥카는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블랙록 ETF 투자자 중에는 증권 계좌에다가 암호화폐를 보유하는 것을 선호한다. 암호화폐 거래소에 비트코인을 보유할 때 생기는 세금 신고의 복잡성 등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다. 당연하죠. 당연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이 비트코인 현물을 매수하는 것보다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매수하는 거에 훨씬 더 적극적인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고 하필이면 공교롭게도 그 과정을 기관들이 원하는 것을 간지런데를 지금 살살 잘 긁어주면서 자극시키고 있는 곳이 어디다? 블랙록, 피델리티 이런 거대 자산 운용사들이다. 이런 말도 합니다. 우리는 암호화폐, 스테이블 코인, 토큰화 이렇게 세 개의 분야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 디지털 자산이 고객과 자본시장에 도움이 될 잠재력이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다. 이 대박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로버트 미치닉은 블랙록의 디지털 자산 책임자는 아예 다 까놓고 전략을 아주 심플하게 우리는 세 개 테마를 가지고 지금 이 시장을 접근하고 있어. 첫 번째는 암호화폐, 두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 세 번째는 토큰화 이슈야. 토큰화는 실물 자산 토큰화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전폭적으로 이 시장을 다 헤쳐 드시겠다.
라는 의지를 이렇게 또 젠틀하게 밝히고 있다라고 또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우리의 투자 전략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으로 세워놓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먼저 암호화폐를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에 대한 현물 ETF 이슈로 이미 블랙록이 이 시장 전체를 리드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스테이블 코인을 언급했잖아요. 이 서클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USDC에 대해서 이 주요 자산 관리자 역할을 하고 이미 4억 달러 투자 라운드에 참여한 곳이 어디다? 블랙록이다. 그리고 세 번째, 실물 자산 토큰화 이슈. 이미 이더리움 기반으로 토큰화 펀드 비드를 출시했고, 블랙록이 이걸 출시했다라는 것도 어마어마한 일이지만 이더리움 기반으로 첫 번째 토큰화 펀드가 출시됐다. 그런데 주체가 블랙록이다. 엄청 재밌고 이 섹시한 상황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짚어봤었던 디지털 증권 플랫폼 시큐리티스에 대해서 4,700만 달러 투자 라운드를 또 리드했다. 이게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다? 블랙록이다. 테마는 세 가지: 암호화폐, 스테이블코인, 토큰화. 뭔가 이 시대가 앞으로 블록체인 혁신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굉장히 심플하게 정리를 해준 게 아닐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 ETF 상황을 주목해야 되고, 스테이블 코인 이슈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며, 실물자산 토큰화 이슈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떤 속도로 나아가게 될지, 그리고 그 플레이어들의 면면이 누가 될 것이고 어떤 방식으로 확장이 될지, 요거를 지켜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이거를 지금 블랙록이 다 판을 지금 패를 다 까놓고 판을 리드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물자산 토큰화 이슈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도 새삼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 실물자산 토큰화 이슈와 관련해서 어떤 프로젝트들을 우리가 유익 있게 바라봐야 하는지, 아마 정말 저희 채널에서 우리가 한, 거짓말이 아니고 과장도 아니고 한 수십 번은 짚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뭔가 신규 프로젝트들도 많고 한데, 신규 프로젝트들은 큰 리워드를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큰 리스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대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 중심으로 실물자산 토큰화 이슈, RWA 이슈는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우리가 조금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참고를 하시고 진짜 적극적으로 공부를 해보시기를, 리서치를 해보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그리고 요즘에 온도 파이낸스 뭐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건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 비들의 초기 4개인가 7개인가 그 투자자 가운데 하나가 온도 파이낸스죠. 그래서 잘 살펴봐야 될 프로젝트들이 꽤 있습니다. 물론 지금 뭐 알트 시장이 바닥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알트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정교하게 만들고 정확하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알트 시즌이 도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트 시즌에 대한 준비도 어느 정도는 대비가 필요하다. 대비하기에 괜찮은 시기다. 그런 상황이다. 이 정도까지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참 재밌어요. 이 프랑스 2대 은행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BNP 파리바가 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누구 거냐면 블랙록.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1030주를 가지고 있대요. 액수 자체는 얼마 되지 않아요. 41,684달러 규모라고 하는데, 투자 규모는 뭐 그렇게 크진 않지만 기관 투자자가 비트코인을 채택하기 시작했다라는 의미, 이 사이즈는 앞으로 아마도 조금 더 커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제 막 그냥 맛보기로 들어온 상황. 마냥 그냥 모른 척하고 버려서 안 될 것 같고, 그렇다고 너무 적극적으로 달려들기에는 너무 초기이고, 그렇다 보니까 기성 대형 금융 레거시 기관들이 지금 맛보기로 들어와 있다라는 건데, 그 주자들 가운데 하나가 BNP 파리바라는 거. 되게 재밌게 느껴졌습니다. 블록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재밌는 얘기들이 좀 나왔더라고요. 4월부터 매출 총이익의 10%를 비트코인 매집에 사용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준의 매출이 유지가 되면 꽤 모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말까지 지금 매달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1분기 매출 총이익이 8천만 달러, 요거를 유지할 경우에 2,400만 달러 규모를 추가 매수를 해서 비트코인을 축적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47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해요. 1분기 매출액이 59억 6천만 달러,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시간외에서 6.8% 주가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참 블록 같은 경우에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장 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 이런 계획들을 우리가 또 살펴보지 않을 수 없겠죠. 사실 이제 비트코인의 변동성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아주 거대한 폭등도 없지만 아주 거대한 폭락도 예전처럼은 없다. 이런 부분들은 계속 그 폭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피델리티가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고 시장이 성숙해지면서 더 줄어들게 될 것이다. 우리가 다 했던 얘기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새로운 자산은 일반적으로 변동성이 낮아지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금의 경우에도 미국이 70년대에 금 본위제를 포기했을 때 높은 변동성을 보였다. 비트코인은 S&P 500 기업 33곳보다 변동성이 적고 증시를 주도하는 매그니피센트 7보다도 변동성이 적다. 사실 뭐 코인 폭등하고 폭락하는 것 같다. 이게 뭐야 코인 같아. 이렇게 얘기했던 시절이 있었죠. 그랬는데 확실히 S&P 500 기업 33곳보다 변동성이 낮고 매그니피센트 7보다도 변동성이 적다라는 것은 비트코인이 이미 증시의 변동성과 유사한 수준으로 따라가고 있다. 뭐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조금 우리가 단디 먹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예전처럼 투더문, 비트코인 투더문 이런 거는 예전 같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다행인 거는 예전처럼 이렇게 아직까지는 이번 사이클에서 40%씩 막 정말 이거는 말 그대로 꼬라박는 거잖아요. 정말 40% 빠지고 막 특히 이제 우리가 약세장 때 약세장 저점을 또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고점 대비 70% 이상 빠졌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막 어질어질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까지는 이제는 나오지 않지 않을까라는 어떤 가능성을 좀 지금까지는 일단 좀 보여주고 있고 뭐 한 20%만 빠져도 심장이 벌렁벌렁 할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변동성이 폭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또 위안이 또 되기도 하고 그리고 피델리티가 또 이런 보고서까지 내주니까 우리가 이 개미 투자자들이 판단하고 분석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공식화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해보시면 특히 이제 피델리티 같은 곳은 뭐 비트코인 현물 ETF도 출시했지만 직접 비트코인을 채굴을 하고 있고 오래전부터 채굴한 비트코인을 안 팔고 있어요. 피델리티가 사실 되게 무서운 곳이죠. 블랙록이 지금 뭐 리드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지만 피델리티를 보고 이 시장에 블랙록이 베팅을 한 걸로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피델리티는 이미 뭐 한 10년 전부터 채굴 직접 하고 있으니까 여기도 보통은 아닌 거죠. 거기다가 퇴직연금 401k 가장 큰 비중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 되게 재밌는 상황이다라는 걸 우리가 조금 인지를 하면 모르겠습니다. 캐시 우드의 말처럼 2030년에 정말 비트코인 한 개당 원화로 51억 원이 될지 정말 궁금하기도 한데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싱가포르의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QCP 캐피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정책 기조에 따라서 리스크에 대한 시장의 반응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이거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의 긍정적인 역할도 가능하다. 연준이 6월부터 월별 국채 상환 한도를 60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로 축소하고 보유증권의 감소 속도를 줄이겠다라고 발표를 했다. 이거는 달러 강세를 억제하기 위해서 이 미국 경제 정책의 기조가 위험 자산에 긍정적인 랠리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지금 너무 이렇게 금리가 높다 보니까 특히 이제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미국만 멀쩡하고 다른 나라들 죽어나가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뭐 사실상의 경제 위기가 시작됐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뭐 PF 이슈, 특히나 이제 건설사들 줄도산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체감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연준에서 이런 정책 결정이 리스크 에셋, 위험 자산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6월부터니까 얼추 기존 반감기 사이클이 반복이 됐을 때 비트코인이 사이드 횡보를 벌이다가 본격적인 포물선형 랠리를 간다 라는 시점이 지금 한 8월이나 9월 정도로 예상이 되는 거잖아요. 과거의 패턴을 적용했을 때. 근데 6월부터 지금 이걸 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뭔가 흐름이 꾸물꾸물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하반기로 가서 금리 인하 한두 번 정도는 지금 할 것 같은데, 금리 인하 가능성이 실제 현실로 된다라면 그때가 딱 시기가 맞물리잖아요. 하반기 초입, 하반기 정도가 딱 됐을 때. 그래서 그런 시기가 여러 가지가 이렇게 딱딱딱딱, 이거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인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아무튼 딱딱딱딱 맞춰졌을 때 비트코인의 급등 반감기 랠리가 이제 시작이 되고, 그렇게 내년 하반기까지 9월이나 10월 정도까지 포물선형 랠리를 통해서 이번 사이클의 고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게 반감기 사이클을 대입했을 때 기계적으로 도출되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전망 가운데 하나인 거죠. 렉트 캐피탈은 두 가지 질문이 지금 중요한데, 첫 번째 질문은 얼마나 더 하락할 수 있을까? 두 번째 질문은 얼마나 더 되돌림이 지속될 수 있을까? 이 두 가지인데 답은 이렇다. 비트코인이 마침내 바닥을 치기까지 그렇게 깊지 않을 거고 그리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다. 이제 거의 다 왔다라는 거예요. 바닥 테스트가 이번에 거의 다 지금 진행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조금 더 후퇴할 수는 있지만 아주 깊게 빠지진 않을 거고 아주 오랫동안 그 구간에 자리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빠지더라도 훅 빠졌다 바로 올라와서 이제 지시 테스트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크립토 타이탄 같은 경우에는 이 비트코인 통합이 오래 걸릴수록 가격이 추세선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건 내가 만든 규칙이 아니다. 오래 통합이 시간이 걸릴수록 결국에는 더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건 역사적으로 그래 왔어. 원래 이렇게 조정이 깊을수록 반등도 커진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서 이번에 그렇게 뭐 아주 대단히 깊지도 않고 사실 아주 그렇게 길지도 않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면 의미 있는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